죄송합니다. 혹시 한서준님의 아버님이신가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서준님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서준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가을 단풍이 물든 추모공원 67세 한성재단 이사장 한도윤은 1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의 무덤 앞에서 충격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인이 품에 안고 온 아기가 바로 죽은 아들의 혈육이라니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건넨 USB 속에는 아들이 목숨을 걸고 녹음한 충격적인 대화들이 담겨 있었죠. 가족들의 배신, 수십억 원대의 횡령, 그리고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거대한 음모까지. 휠체어에 의존하는 무력한 아버지 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서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자와 며느리를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들의 정체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할아버지가 선택할 마지막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가족을 둘러싼 처절한 진실 공방이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믿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오후, 서울 외곽 추모공원의 고요한 묘역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단풍으로 곱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단정히 입은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포근히 안겨 있었죠. 휠체어를 탄 한도윤은 외아들 한서준의 묘 앞에서 국화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성재단의 이사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을 잃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1년 전 35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서준을 추모하러 온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낯선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한서준님의 아버님이신가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28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하연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준님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연은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서준님의 아들입니다. 도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준이 연인이 있었다고? 그것도 아이까지? 미혼이었던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2년 전 일입니다. 하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성재단에서 운영하시는 서울 동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준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오시던 분이었죠.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준이 요양원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연인을 만났다니,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단 관계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준님은 정말 특별하셨어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품속의 아기가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하연은 아기를 다독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서준님은 신중한 분이셨거든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서 쉽게 마음을 내보이지 않으셨죠. 도윤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신중함 때문에 혼자 고민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네, 10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하연이 아기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준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우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정말 가정을 이룬 것 같다고. 그런데 하연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준님은 늘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재단 일 때문에요. 특히 고모님이라는 분이 서준님을 몰아세우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동생 한미령 이야기였습니다. 재단 부이사장인 미령은 도윤이 휠체어 신세가 된 후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서준을 압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고모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서준님을 모욕하시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신다고. 서준님은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일이.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 미령과 서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하연이 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서준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서준의 친필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서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고모와 진우 형이 저를 재단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재단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혼자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만큼은 떳떳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혼자 버텨왔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가 있었구나. 서준님은 마지막까지 아버님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고 혼자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도윤은 손자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하연의 고백을 들은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자라니, 서준이 그런 소중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서준을 빼닮은 작은 얼굴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우라고 지었어요. 하연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준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뒤를 이을 아이라는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준이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는지 이름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준이 죽고 벌써 1년이나 됐는데요. 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도 가려고 했고요. 하지만 못했어요. 왜요? 무서웠어요. 하연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준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저희 집 앞에 검은 차가 계속 서 있었고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서준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켜본다고요? 네. 그리고 서준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라고요. 도윤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준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서준이가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서준님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항상 주변을 경계하시고 저와 만날 때도 장소를 계속 바꾸셨거든요. 도윤은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서준의 마지막 기록들을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재단 회계에 문제가 있다. 고모가 뭔가 숨기고 있다. 진우 형이 이상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군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연이 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서준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녹음한 대화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도윤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서준이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이런 일들을 조사하고 있었나요? 6개월 전부터요.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단 업무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시고 몰래 녹음기를 들고 다니시고 도윤은 아들의 마지막 나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서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아들. 그런데 하연 씨,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도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서준이가 정말로. 알고 있어요. 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지우는 서준님의 아들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차예요. 그때 저희 집 앞에 있던 차와 똑같아요. 도윤도 긴장했습니다. 차는 묘역 입구에서 멈춰섰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하연이 아기를 더 꽉 안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일단 제 차로 가시죠.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윤의 휠체어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묘역 반대편에 도윤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히 달려와 휠체어를 도왔습니다. 빨리 출발해 주세요. 도윤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은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서준이의 아버지이자 지우의 할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서준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정말 심장마비였는지 말입니다. 후사경을 통해 뒤를 보니 검은 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손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맞서야 했습니다. 도윤의 집은 서울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2층 양옥이었습니다. 30년 전 서준이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온 집이었죠. 하연은 아기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고 도윤은 휠체어를 탄 채 서준이 남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정말 들어보실 건가요?
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다 들리실 텐데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야 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오늘 고모와 진우 형이 비밀 회의를 했다. 이사회실에서 나오면서 들은 대화인데 분명히 재단 자금을 빼돌리는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휠체어 신세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자는 말도 들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동생이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었다니.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미령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준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계속 우리 일에 간섭하려고 하잖아. 진우야, 내가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으려면 서준이를 완전히 재단에서 몰아내야 해. 하지만 고모님, 큰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 큰아버지는 이미 무력해.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재단 일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할 때야. 하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 뒤에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서준이 혼자 감당하고 있었구나. 세 번째 파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준이 직접 녹음한 미령과 진우의 대화였습니다. 고모님, 서준이 형이 회계 자료를 뒤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감사팀을 꾸려서 전면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다 드러나잖아. 그래서 말인데요. 서준이 형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할 것 같아요. 아예 재단을 떠나게 만들든지. 어떻게? 형이 요즘 누군가와 만나고 다니잖아요. 여자 같던데. 그걸 이용해서 스캔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도윤은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의 연인 관계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게 바로 저예요. 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님이 저와의 만남을 숨기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네 번째 파일은 서준의 마지막 녹음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모와 진우 형이 저를 완전히 몰아내려고 해요. 하연이와 지우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은 남겨두겠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도윤과 하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가정부 김 여사가 인터폰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사장님, 한미령 부이사장님이 오셨다고 하세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필 이 시간에 미령이 왜 왔을까요? 하연 씨는 위층으로 올라가세요. 도윤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기와 함께요. 절대 소리 내지 마시고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우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USB를 서랍에 숨기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령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추모공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래, 서준이 보러 갔다 왔다. 그런데 말이에요. 미령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 형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던데 젊은 여자와 아기를 안고 있었다고요. 도윤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는데 다른 성묘객이었겠지. 정말 모르세요? 미령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혹시 서준이가 숨겨둔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니겠죠?
도윤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미령이 하연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군요. 무슨 소리냐? 서준이는 미혼이었잖아. 그래도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미령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서준이 방에서 뭔가 특별한 물건이라도 발견하신 건 없나요?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미령이 서준의 증거 자료들을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없다. 그럼 다행이네요. 미령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재단 일이 복잡해져서요. 서준이가 남긴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때 위층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지후의 울음이었습니다. 미령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형님, 위에 누가 있나요? 도윤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손자를 돌봐주고 있어. 친척 아이 말이야. 하지만 미령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미령이 떠난 후 도윤은 한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내려온 하연이 아기를 달래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다행히 울음을 그쳤지만 방금 전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키신 것 같아요. 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령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그로부터 며칠 후 하연에게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연이 일하던 카페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하연 씨. 카페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어쩔 수 없네요. 무슨 지시요? 하연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연 씨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넘게 성실히 일해왔는데 갑자기 소문이라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인사하던 이웃들이 하연을 보고 수군거리며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하연의 집 문 앞에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세상에 드러내지 마라. 후계 자리는 우리 집안 것이다.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연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급히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협박 쪽지를 받았어요. 도윤은 즉시 하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쪽지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령의 짓이 분명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도윤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펜션이 있어요. 거기서 잠시 지내세요. 하연은 지우를 안고 도윤이 마련해준 펜션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검은 차들이 펜션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 목격됐고 펜션 사장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손님. 펜션 사장이 하연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까지만 계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물어보거든요. 하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기를 안고 이런 상황을 견디기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재단에서 미령과 진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남긴 녹음 파일들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미령과 진우는 지난 3년간 재단 자금을 체계적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15개 요양원의 운영비를 부풀려 계상하고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도윤은 분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령이 도윤을 완전히 재단에서 배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료진과 짜고 도윤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거짓 진단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하연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진우 씨가 직접 왔어요. 뭐라고? 펜션에 나타나서 협박을 하고 갔어요. 내가 감히 후계자의 엄마 노릇을 해?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도윤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다쳤어요? 다치지는 않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지우가 계속 울고 있고요.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세요. 제가 다른 곳을 마련해 드릴게요. 하지만 진우의 협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하연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의 하연이 유부남과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았다는 악성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돈 때문에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는다더라. 아이 아버지도 모른다던데. 재단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아. 하연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이런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연은 지우를 꽉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준님, 이럴 줄 알았나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나요? 도윤은 하연의 상황을 전해 듣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미령과 진우가 얼마나 치밀하게 하연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연 씨, 이제 숨어 지낼 때가 아니에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요. 서준이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우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하연은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우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서준이 지키려고 했던 정의를 위해서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터졌습니다. 하연이 지우와 함께 임시로 머물고 있던 고시원에서였죠.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하연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하연, 나와. 얘기 좀 하자.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연은 지우를 재우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지 않았지만 진우는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문 열어. 안 그러면 더 큰일 날 줄 알아. 고시원 다른 방 사람들이 나와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밤에 뭐 하는 거예요? 하연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야. 내가 그 자식을 데리고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놓고 있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요즘 이상하게 굴고 있다는 거 모르냐? 너랑 만난 후부터 재단 일에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회계 감사를 다시 하겠다고 난리고. 하연은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서준의 증거를 바탕으로 재단 내부 조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서준이 형이 남긴 게 뭐가 있어? 나가세요. 하연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진우가 화를 내며 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끼어들 생각 마. 그 자식도 마찬가지야.
바로 그때 지우가 깨어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의 거친 목소리에 놀란 것이었죠. 하연은 아기를 감싸 안으며 진우를 밀어냈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짓이에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이 자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 진우가 술주정을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서준이 형이 죽은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 하연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실수했나? 진우가 당황한 듯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준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거죠? 하연이 다그쳤습니다. 진우는 술이 조금 깨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한 말이야. 하지만 하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서준님이 정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맞아요? 시끄러워. 진우가 다시 화를 냈습니다. 어쨌든 내가 그 자식을 데리고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야. 후계자는 나야 하나. 서준이 형은 이미 죽었고 그 자식도. 진우는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협박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하연은 공포에 떨며 지우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고시원 관리소장이 올라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진우는 마지못해 나갔지만 떠나면서 하연에게 경고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내가 이 일을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말이야. 그날 밤 하연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우를 안고 벌벌 떨면서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죠. 진우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진우 씨가 어젯밤에 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서준님이 죽은 게 다행이라고. 그리고 뭔가 아는 것 같았어요. 서준님 죽음에 대해서요. 도윤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만납시다. 더 이상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하연은 지우를 안고 도윤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윤은 이미 새로운 사실들을 조사해 놓고 있었습니다. 하연 씨, 어젯밤 진우가 한 말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 같아요. 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서준이의 죽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서준이가 죽은 날 밤 재단 사무실에 진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CCTV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서준이 쓰러지기 1시간 전에 진우가 들어갔더라고요. 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혹시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도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서준이는 평소 건강했거든요. 정기검진에서도 심장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령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오늘 긴급 이사회가 있어요. 참석해 주세요. 무슨 일로? 형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의료진 소견서도 준비되어 있고요. 도윤은 직감했습니다. 미령이 드디어 자신을 완전히 재단에서 몰아내려는 수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걸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준이가 남긴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예요. 오늘 이사회에서 말입니다. 도윤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설 이유도 없어요. 하연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서준님의 아들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왔어요. 지우는 하연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모르는 순진한 얼굴이었지만 곧 그 아이의 운명이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
도윤은 서준의 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일 있을 일에 대비하고 있었죠. USB 속 녹음 파일들, 회계 부정의 증거들, 그리고 서준이 직접 쓴 일기까지 모든 것이 미령과 진우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연은 지우를 재우고 나서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걸 공개하시면 돌이킬 수 없을 텐데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목숨을 걸고 모은 이 증거들을 묻어둘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 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자동차 문이 여러 대 동시에 닫히는 소리,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하연이 불안해하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뭔가 서류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가 나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사장님, 검찰청에서 나왔다는 분들이 수사 영장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도윤과 하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검찰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검사와 수사관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한성재단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회계 부정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고발한 건가요? 한미령 부이사장께서 고발하셨습니다. 검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재단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요. 뭐라고요?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회계 부정을 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또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 운영에 관여하여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미령의 치밀한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도윤이 진실을 폭로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제출할 자료가 있어요. 오히려 한미령 부이사장과 한진우 기획실장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들 말입니다. 검사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신다면 증거를 제출해 보십시오. 도윤은 서준이 남긴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검사가 USB를 받아들고 잠시 컴퓨터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검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사실입니까? 제 아들 한서준이 직접 녹음한 것들입니다.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재단의 회계 부정을 파헤치다가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았어요. 그때 하연이 나섰습니다. 검사님, 저는 한서준 씨의 연인이었던 정하연입니다. 이 아이는 서준 씨의 아들이고요. 검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서준 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네, 하지만 한미령 부이사장과 한진우 씨가 저희를 협박하고 위협해왔어요. 심지어 어젯밤에는 진우 씨가 직접 와서 폭언을 했고 서준 씨 죽음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검사가 수사관들과 잠시 상의한 후 말했습니다. 일단 이 자료들을 모두 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전부 조사해야겠네요.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령의 차였습니다. 미령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검찰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검사가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한미령 부이사장님이시군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미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로요? 재단 회계 부정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USB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서준 씨가 직접 녹음한 내용들인데 부이사장님과 아드님이 재단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미령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조작된 것일 거예요. 서준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거든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조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때 진우도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검사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한진우 씨도 오셨군요. 어젯밤 정하연 씨 거주지에서 폭언을 하셨다는데 그때 한서준 씨 죽음에 대해 뭔가 아시는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술에 취해서 한 말이에요. 술에 취해서 나온 말이 오히려 진심일 수도 있죠. 검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미령과 진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검사님, 제 아들의 죽음도 다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검을 다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령과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일 후 한성재단 본사 대강당에서는 창립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백 명의 하객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재단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무대 위에는 한성재단의 50년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정면에는 나눔과 사랑으로 반색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도윤은 휠체어를 타고 무대 옆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준이 남긴 자료들의 사본이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실 건가요? 하연이 지우를 안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준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강당 안에서는 미령이 사회를 보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역력했습니다. 진우 역시 무대 한편에 앉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그럼 이제 한성재단의 역사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미령이 마이크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도윤이 휠체어를 타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재단의 성과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재단 이사장 한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의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사랑하는 아들 한서준을 잃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들은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아들이 단순한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고 하객들은 숨죽이며 도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들은 이 재단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로움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도윤이 서준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은 재단 내부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미령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도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의 여동생인 한미령 부이사장과 조카인 한진우 기획실장이 지난 3년간 재단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낸 제 아들을 압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댔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도윤이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 아들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입니다. 녹음 파일, 회계장부, 그리고 협박의 증거들까지 말입니다. 미령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형님, 정신을 차리세요. 당신은 지금 정신이 나갔다고요? 도윤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저를 재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의료진과 짜고 꾸민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하연이 지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분은 누구입니까? 기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통해 대답했습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는 아이는 제 손자 서준이의 아들입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서준에게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연이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하연입니다. 한서준님과 2년간 사랑했고 이 아이는 서준님의 아들 한지후입니다. 미령과 진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준님은 재단의 부정을 밝히려다가 협박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강당 입구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미령과 진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미령 씨, 한진우 씨, 재단 자금 횡령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령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무대에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한성재단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혈통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정의와 투명성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지우를 안고 도윤 옆에 섰고 아기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듯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추모공원은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고요한 묘역의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휠체어를 타고 서준의 묘 앞에 서 있었고 하연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지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계세요. 하연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묘비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서준아, 이제 모든 일이 정리됐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실현됐어. 지난 6개월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령과 진우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그들은 각각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단 자금 횡령뿐만 아니라 서준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도 모두 인정되었죠. 특히 서준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살인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협박으로 인한 간접적인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추가 수사 결과를 알려왔어요. 하연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준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진우 씨가 사무실에서 서준님과 격렬한 말다툼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한성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도윤은 투명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재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재단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후계 구조였습니다. 더 이상 혈연에 의한 세습이 아닌 능력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재단을 이끌어가기로 한 것이었죠. 할아버지, 지우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15개월이 되어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자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서준이를 정말 많이 닮았어. 특히 이 똘똘한 눈망울이 말이야. 지우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묘비에 새겨진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의미는 모르지만 마치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 씨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학을 하려고 해요.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준님이 하려던 일을 이어가고 싶어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돌보는 일을요. 도윤은 감동했습니다. 하연이 단순히 재단의 혜택을 받는데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사회에 기여하려 한다는 것이 기특했습니다. 그럼 재단에서 학비를 지원해드리죠. 서준이가 원했을 일이니까요. 감사해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특혜는 받고 싶지 않아요.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공정하게 지원받고 싶어요. 도윤은 며느리의 당당함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준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묘비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서준이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날아다니는 꽃잎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서준님, 지우가 웃고 있어요. 하연이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도윤도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안전해졌어. 지우는 당당하게 자랄 거고 재단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거야. 그때 지우가 갑자기 아빠라는 말을 했습니다. 첫 말이었습니다. 하연과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도윤이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아빠라고 했어요. 하연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는 묘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휠체어에서 몸을 굽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지후야. 내 아버지는 여기 계셔. 그리고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셔. 하연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후야,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너도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렴. 추모공원을 나서면서 도윤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손자와 며느리를 위해, 그리고 서준이 꿈꿨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살겠다고 말입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 거야.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따뜻한 봄볕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고 한도윤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준의 이름은 더 이상 비극의 상징이 아닌 정의와 사랑의 상징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6살이 되어 종종 할아버지에게 묻곤 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나요? 도윤은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다가 하늘로 간 영웅이란다. 하연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서준이 마지막으로 봉사했던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연을 보며 말합니다. 서준이 딸내미가 왔구나. 그 아이 참 착했는데. 한성재단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투명한 복지재단이 되었고 매년 서준의 기일에는 젊은 사회사업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의 서준 묘비에는 하연이 직접 새긴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자랑스러운 아버지, 정의로운 아들 마이너스 당신의 뜻을 이어갑니다. 때로는 서준이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아버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윤은 꿈에서도 대답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오히려 고맙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이겨낼 때 비로소 진정한 희망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둠도 결국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서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도윤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